지명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명토론을 제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좀 정책을 오래 연구하는 분들, 또 상식을 가진 분들, 상식에 의해서 마지막 기결되기 때문에 양심적 병력 거부와 관련해서 그렇게 깊이 평소에 연구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론할 때 오랫동안 연구해 오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왜 저렇게 준비 안 된 분들을 초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은 정책은 또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정영만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영만 박사님은 제가 속한 국방연구안보센터의 센터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이 국방연적 포럼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포럼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영만 박사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30년 가까이 그 국가 안보 내지 안보 정책을 다루어오는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주제다. 정말 또 뭐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주제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배우고 또 짧으나마 제 생각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병력의 의무를 달하고 안 달하고의 기준이 신체적 조건이었다면, 물론 정신적 이상자 뭐 이런 건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병력 의무를 필요할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그런 한 기준을 따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헌법에 비록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서도 이걸 얼마만큼 보편적인 자연법적인 가치로서 향유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제한적인 또는 실정법적인 가치로서 향유되어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앞에서 네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이 주제의 문제점으로서 제가 봉착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자들 중에서는 양심에 의해서 병력을 거부한다 또는 반전 행동을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한 자유가 과연 제한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 흔히들 볼 때는 무제한 설이다, 양심에 의해서 하는 생각과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행동은 무제한이라는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내부적 제약이다 해서 비록 생각은 무한대로 우주 끝까지 자기의 양심적 또는 그 사상의 자유를 펼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형성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일종의 절충설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제약이 돼야 된다는 설이 있고, 무제한적으로 돼야 된다는 설이 있고, 형성과 결정은 제약이 되더라도 내면적인 사상 내지 양심의 그거는 무한정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런 설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세 번째 내재적인 무제약설 또는 절충설 이쪽이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법적인 기본권이라는 건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에 있는 것처럼 좀 선언적일 거지만은, 그게 바로 선언적으로 의미한 게 국방의 의무다 이래놓고는 헌법에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병력법상으로는 병력의 의무로 다시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현재 건장한 남자 위주로 이렇게 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듯이 병력의 의무는 건장한 남자에 한정하는 그러한 하향적인 정도로 내려오는 만큼 양심에 의한 병력 거부 또는 병력 의무 거부 또는 양심에 의한 반전 입장은 그만큼 실제적으로 실제 정황력으로 낮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소박하게 생각해보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발전에 의해서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적정한 시기에 되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상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언젠가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그 언젠가가 언젠가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역시 또 다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약받아야 하는 37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라는 문제 등등에 의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약을 되는데 그 부분 정도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지금 한 69만 정도 되는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향후에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실력 구축이 되고 해서 남북한 간의 무기와 병력의 감축을 서로 합의를 해서 시행하는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양심이다 할 때 내가 반전 활동을 한다 또는 병력 업무를 거부한다고 할 때 양심적 고통을 받아야 될 때, 병력 업무를 당할 때 또는 반전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양심적 고통이 과연 느껴져야만 실제 그 양심에 따라서 반전 운동도 하고 병력 업무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심적 고통은 어떤 양태로 표출될 수 있고 어떤 양태로 측정이 가능한가 여기에 따라서 앞에서 대체복무제도 법안이라든지 등등에서 제도적으로 좀 규율해 나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 양심적 거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 어떤 네 분의 전문가께서 발제를 해주셨지만은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일반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 문제를 좀 제기하고 그 후에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성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발제를 듣다 보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는 게 이미 사회적 이슈화가 된 것은 저희들이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법 자체가 어떤 경직된 남북 관계 속에서 이미 입안이 됐던 것인데 지금의 어떤 남북 관계가 이 현재의 병역법이 입안됐을 때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한번 좀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과연 이 국방이라는 지금 단어 자체를 얼마나 좀 진지하게 생각해 왔고 지금 이 순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화두를 던져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다는 싶습니다. 이 병역이라는 문제가 저도 짧게 이 병역의 의미를 맞췄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고 이것이 자칫 어떤 각 구성원의 어떤 이 충돌로 이어질 때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는 어떤 흡변 논리가 아니라 진짜 어떤 국민적인 갈등이 아닌 사회적인 통합.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념적인 혼란이 이제 가장 극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30, 40 세대인데요.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념 문제들이 흑백 논리로 좀 접근이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면은 동지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은 적이라는 어떤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평가되기
그것이 제거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우리 최 위원장님이나 그런 전제 속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절대 다수가 어떤 특정 종교인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될 어떤 그 과제가 좀 있지 않나. 일단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고요. 대체 복무제의 그 현실성 확보와 관건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복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 대체 복무제는 지금 사실상의 병역 면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누구는 가서 24개월 동안 천책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물론 사회복지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전제 속에서 노동력의 양이나 어떤 노동량의 질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또 양심의 진위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지 이게 좀 서로 토론이 되고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 전문적인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네 분의 발제자 말씀을 듣고 일단 제 의견을 이 정도 정리하고 추후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와 정인협회에서 정운영 대표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체복무제도가 각 나라에서 논의되고 또 실시가 되는 과정에 저희는 항상 그 현장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든 공산국가이든 지난 100년 동안 저희들은 이것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논의가 저희에게는 특별하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징병제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앞에 한 90 몇 개국 중에 징병제 나라 중에 대체복무제가 없는 나라가 60여 개국으로 소개되는데 단지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 5개 나라에만 제의적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국가는 대부분 그 생활 수준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군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쉽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개 나라 중에 총 그 구속되어 있는 수가 70명에 불과합니다. 앙골라 19명, 아르메니아 16명, 에르트리아 5명, 투르크멘스탄 4명,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인정되는 나라 중에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고, 그 수의 10배 내지 20배에 해당하는 수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3년 가까운 세월 한국에서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요, 그 토론도 지켜보고 회의도 지켜보고 보도도 보고 하면서 이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도 비교해보고 대략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을 하지 않은 그 위험한 안보 환경에 있다. 동족 간의 전쟁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200만 가까운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이 매우 특별한 안보 상황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한 안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50년의 세월을 묵묵히 교도소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일제시대에 병력을 거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여러 명이 옥사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록은 지금 한민족 독립운동사 8권 문예 부분에 칭찬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여호와의 증인도 병력 거부로 투옥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저희는 그거 가지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6.25 때 말이죠. 저는 이 기록을 가지고 이 한국의 제한군인회나 이 상위군경회에 좀 이 대체복무제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6.25 때 중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투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중국군의 한국 참전을 반대했다, 방해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이 1963년 5월 30일자 한국일보 지평선에 그 옥고를 치르고 그 석방된 사람에 대한 보도가 세계적으로 있었을 때 한국일보가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록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50년의 이제 세월 동안, 뭐 일제시대까지 하면 70년인데 그 세월 동안 이 한반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북한과 매우 밀접했던 소련이 붕괴가 됐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고, 심지어 그 국가들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고, 또 남한이 국력이 북한을 수십 배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지고, 또 남북 간의 이 대화와 교류의 그러한 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계속 보내야 할 것이냐? 만일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속 보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이 공산주의에 가장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이 종교적 신념을 이제는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력 기피 풍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만 현재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병력 기피하면 이렇게 교도소에 간다. 이것은 그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력 기피자에 대한 경고는 병력 비리를 통해서 기피하려는 사람들을 벌을 주어 가지고 경고를 해야지, 저희 여호와의 증인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유학을 하다가도 들어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가에 협조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계속 그러한 경고 메시지로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 평화 메시지로, 오히려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서 종교적 양심을 보호해주면 북한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는 동족을, 당신들을 통해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을 교도소 보낸 걸 중단하고 이렇게 그들을 존중해 주기로 했는데 당신들은 또 좀 변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요구할 수 있는 좋은 대북 메시지를 갖다가 오히려 국가 예산 100억을 매년 소비해 가면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다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주된 요인은 이제 악용자에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용자는 뭐 좋은 제도를 만들면 항상 악용자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이 현재 대체복무 제도 속에서도 뭐 전문 연구 요원이나 또 이 기능 요원들에게는 이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런데 항상 그 좋은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뭐 친인척을 이름 올려가지고 빠지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비리나 변태적 운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무청은 항상 순방 조사를 하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5인 이상 기준이 된 것을 30인으로 올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악용을 막습니다. 이런 병무청의 탄력적인 운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이 악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만일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소수의 악용이 아니고 너도 나도 악용을 해서 군 인력 동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은 막아져야 하는 것이고 또 막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체복무제도 논의가 3년이 됐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할 정도로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운영된 대체복무제를 보면 대체복무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것은 항상 소수자가 선택하는 제도로 남았습니다. 그분들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 대체복무를 마련할 때 주된 염려가 악용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다 막아질 수 있고 한국의 그 병무행정의 능력은 그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그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 능력은 병무청에 일임하면 저는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오해되지 아니하고 또 지난 이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혹독하게 신념을 지키고 평화를 실천했던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일은 이제 이 시점에서 끝내 주어야 한다고 저희는 호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마 정은영 선생님이 그 시기의 적절성 논의와 그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발자지 박경구 국장님과 전 박사님이 좀 나중에 반대 토론을 좀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그 민화협의 이점호 정책실장님께 토론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점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국방연구원에서 우리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또 대체복무제라는 어떤 커다란 이슈가 토론의 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다가가고 정말 대화와 타협이 정말 훨씬 성숙된 사회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정말 최근에 그 8.15 행사를 보면서 정말 그 진보와 그 보수 간의 어떤 그 행사들이 정말 그 분열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샀던 걸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어떤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저 개인적인 경우는 건강한 신체로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2년 2개월 그것도 전방에서 마치고 온 어떤 그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적응을 너무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하사관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한두 번씩 부대에 찾아가서 또 옛 전우들과 또 부대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옛날을 또 추억으로 되살리고 그런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그 대자보를 보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루 이틀은 정말 무심코 지나쳤지만은 이제 그 학생들이 나와서 잔단지를 뿌리면서 또 호소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와 또 내가 군대를 갔다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당연히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보상적 심리에서 그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한 부대에서 종교적인 이유와 어떤 그 순수한 신앙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부대에 적응하지 못한 부대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 또 탈영을 하고 자살을 하는 부대원도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병영생활의 병폐와 어떤 그 부작용의 커다란 요인이고 또 작은 요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현재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종교적 이유에서 출발하였지만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커다란 이제는 핵심적인 병역 문제로 다가왔고 현재 1600명 정도가 교도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 500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군 병영 생활에서는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병영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약 5,000명 정도가 정신병 내지 어떤 심리적 장애를 갖고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떤 형평성 문제는 군대 그동안에 우리 어떤 사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권력 집단이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병역을 기피했던 문제와는 달리 이제는 군 대체 복무제는 어떤 다른 형태로 인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군 공복무를 또 다른 형태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다른 형태적 그 헌신과 기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너무나 뜻깊은 자리고
또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군대 그 병영생활 문제도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고 싶은 군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딱 1년 근무하니까 상병을 달고 나면서부터 그때까지는 참 군생활이 이제 좀 편리해지고 이제 적응도 되고 이렇게 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18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군 병력을 줄이고 봉급도 좀 올려주고 어떤 복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우리 그 군 제대를 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다시 폐지가 되었지만은 정말 그 병역 제도가 개선된다면은 우리가 대학을 가듯이 뭐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뭐 편입을 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처럼 다른 형태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권리와 어떤 그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고요. 또 이런 그 사회와 어떤 이런 제도들이 당장은 시급하게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정말 우리 그 어떤 하나의 또 몸살이를 통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로 서로 배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실장님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인 국방계획 또 병영생활의 개선 문제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이런 논제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마침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이 이 병역제도 문제 최고 전문가십니다. 정기로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마음을 졸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과자가 이로 인한 전과자가 한 10,000명 계시고 1,500명의 수용 생활을 하고 계시고 2대가 전과자가 됐고 3형제가 전과자가 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책 아젠다를 태울 때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그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논의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책 아젠다는 적극적이고 가속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책은 지연하거나 소극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 노동운동을 국제 수준에 맞춰오는 ILO 가입이라든가 또는 환경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무역 WTO를 비롯한 무역협정기구 OECD 이런 국제 수준에 맞추는 게 비한다가 한다면은 지금 불과 3, 4년 사이에 엄청나게 활성화됐다. 이게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급격히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만큼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은 관계당국은 보다 더 이에 대응 수준이나 논리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은 지금 3년서 실형이 1.5년으로 감축됐다든가 지금 대부분이 과거에는 군사재판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일반 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렇게 또 자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16대 대선 때 양당 대통령 후보한테 공이 유엔 인권위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삽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별 반응 없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요구 수준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지금 현직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위원 제청을 해놓은 거가 2002년도 해놨는데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평등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후하게 내지는 진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판결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과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 전문이 제가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상당히 거칠은 문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은. 그런데 그 1999년 12월 달에 99년 12월 달에 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걸 이제 정부가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였지만은 거기에는 양대 내노라는 변호사가 열심히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석현 변호사와 이승 변호사. 그러나 정부는 정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나 행정 사법적인 문제는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없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그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느낌이 과연 심사숙고하면서 토시 하나 자고 하나 이렇게 잘 다듬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평등에 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관계 당국에서는 헌법재판소 계류지고 있는 이런 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문제는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기본권을 자꾸 보호하는, 조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비추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쪽에다 여쭤보고 싶은데, 군사 기본 훈련도 거부하는 거냐? 군사 기본 훈련도 거부하는 거냐?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도 거부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여기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홍성준 선생께서 그 양심의 자유가 과연 본질이 뭐냐, 상대적이나 절대적이나 이런 거가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 했듯이, 그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이런 거가 주권과 국가라는 형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기본군사훈련이나 예비군 편성까지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은 그런 국토 방해, 국가의 생존과 기본 질서 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 헌법적인 용어를 쓴다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거를 어떤 논리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플로아에서 지명토론에 준해서 토론을 하시고 싶은 분을 제가 신청을 받는데 세 분이 신청했습니다. 세 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고 발제자들 또 나머지 지명토론분들 다음 그 발제자들께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평화인권연대 정영욱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듣지는 못해서 앞부분에 말씀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들 보면은 이 대체복무제도 혹은 이 양심적 병역법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든지 혹은 양심을 어떻게 판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먼저 그러한 그 국민적 합의라든지 또 그러한 양심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그 병역 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헌법적 그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의하면은 지금의 피해자는 두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선은 대다수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저도 물론 현역을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현역병들이 일단은 첫 번째 피해자라고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두 번째 또 피해자가 아닌가. 서로 지금의 그런 과거부터 좀 이어져 내려왔던 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지금의 병역 제도라든지 징병 제도 하에서 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아까도 뭐 여론조사 얘기도 나왔다시피 그런 좀 자의와 상관없이 좀 억지로 가는 군대,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위원 심사 그 제청이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처벌 규정만 있지 그러한 그 대체복무 규정은 없다는 문제,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단순하게 그 대중적인 여론들만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근본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의 병역 제도 문제라든지 징병 제도 문제라든지 또 흔히 속된 말로 빈민 개병제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지금의 그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차제에 같이 좀 아울러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삼는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양심적 병역법을 생각한다면은 보다 좀 합리적인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보다 좀 합의 이하고 진짜 자발적인 안보 구조, 자발적인 그런 지금의 일각에서 얘기하고다시피 억지로 그 동원 체제 하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금의 그 국가 안보 구조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보다 좀 한층 성숙된 그런 안보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부산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참 불원 천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73년도에 양심적 병역법으로 그때 이제 강화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참 감개무량한 것이 우리 경무청의 직무국장께서 나와 계시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희는 그 저승을 안 믿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직무국장쯤 되면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였는데, 오늘 보니까 참 천국 사장인 것처럼 저희들 말에 이렇게 경청도 해주시고 너무 참 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참 그 양심이 대두된 문제인데도 너무 그 감정적인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안 풀리는데 뭐 몇 년 할 것이냐, 역종을 뭐 좀 그 힘든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전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감정이 지금 전혀 골이 깊은 게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너희는 병역 거부니 기피자다. 지금도 88조에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변했습니다. 이런 자리, 저는 오늘도 국방연구원에서 이 모임을 주최한다고 하니까 또 국방이 앞에 붙으니 여기 뭐 가봤자 본전도 또 못 건지는 장소 아니냐, 뭐 속된 말로 그렇게 왔는데 참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사실 저희들의 그런 답답한 실정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로만 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무리 그 더 긴 세월 또 힘든 일도 하겠습니다 해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정에 가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국방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보시면요, 아마 병무청 부하 직원들 좀 법정에 내보내셔가지고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재판도 한번 참관해보고 하면 바깥에 달라진 모습이 이렇다는 거. 그러면 이 병무청이나 국방부의 이런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반대 논리도 좀 정교해지고 아주 정치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법정에 서면 판사들이 뭐 보석을 신청하면 다 100% 거의 보석 허가를 해주고, 선고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죄다.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지 말고 건강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현재 그 양심 그대로 살아라.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실정법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도 이런 오히려 격려받는, 저희가 또 경찰에도 가보면은 뭐 우군입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병력 거부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뭐 빨갱이였는데 지금은 가면 야, 그 대체복무 좋구나. 이런데 국방부의 성명이나 항상 이런 그 장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럼 시기상조라면 언제 되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은 군사대국인 러시아하고 중공하고 이제 국경이 접해지면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여자도 이제 징집해야 된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기상조라는 말에 대한 설득력을 전혀, 저희가 좀 설득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처벌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는 그렇게 허약한 나라라면 저희들은 제 자식에게도 징역을 살아라고 하겠습니다. 500명 징역 살면 4,500만 명이 편안해지는데 저희가 60년 희생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피켓 들고 국방부 앞에서 시위했습니까? 묵묵히 징역 생활을 60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안 울어서 그렇다면은 좀 울어보라고 하는, 여기 참 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땀이라도 때리면 여호와의 증인 아프다 소리라도 해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지만은 저희는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어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그런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은 병무청에서도 참 5, 60년 동안 미운정이 들어도 저희들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병무청에도 가니까 참 상당히 달라지시고 가급적으로 이렇게 좀 군사적인 상황이 해소가 되면, 긴장 상황이 해소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국가사회, 사회 공동체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국방이 무너지면 징역을 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판단컨대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 좀 이렇게 이런 토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도 한번 도입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는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이 시행이 안 되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주도면 제주도 한 곳을 찍어서 그럼 거기라도 한번 대체복무를 해보는데 지금 수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수감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외부에 출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해보고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지해야죠. 그걸 끝까지 저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적인 걸 좀 밟아가셔야 되는데 3년 동안 자꾸 후퇴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양심적 병력 거부 얘기가 나오면은 가는 거는 비양심이고 이런 대립구도로만 자꾸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꾸 양심이라는 말을 대두시켜서 군필자들이나 이런 분노를 유도해서 이 대체복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조그마한 그런 어떤 피해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나 법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이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믿고, 저희는 지금까지 징역 수감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더 힘든 어떤 일들을 지켜도 정말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부산 보훈병원에 가서 원체 이 제한군인회 쪽에서 반대가 심하니 그럼 한번 가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인 병력 거부자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서 거기 그 간호과장의 이 허락을 받고 직접 200명을 설문을 해봤습니다. 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이렇게 그 병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거기는 뭐 50대, 60대 된 심지어 그 6.25 사변 때 전상되신 분들 이제 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어떤 그 굉장히 보행, 거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젊은이들이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다 찬성하는데 2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한 분은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누가 이런 일을 누가 하겠나 이거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공익요원에게 공익요원 2사람이 있었는데 뭐 서류를 이렇게 프린트하고 하는 이런 걸 거들어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병수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병수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은 신세대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징역만 살리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국방부는 뭐 이렇게 전진만 하고 전진 병법에는 또 일부 후퇴도 승리의 하나의 그게 될 수가 있는데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멀리 부산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약간 양념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법 개정에 대한 권한이 국방부에 없습니다. 국방부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로 신청하신 분 정용욱 홍영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홍영일입니다. 아까 곽 박사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레고리 팩이 주연했던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를 발제해 주신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백인하고 흑인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흑인이 서로 그것을 다 아는 배심원단들이 결국은 흑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좀 편견에 치우칠 수 있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을 무엇에 비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 동일시해가지고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쪽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죽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참 큰 편견에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의 편견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병역 기피의 또 다른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병무청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제도들을 틀림없이 연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만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티오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까 직무국장님이 발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병역 기피자까지 다 포함해서 4년 반간 2,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가 병역 거부자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TO를 뭐 한 5,000명, 4년 반 동안에 2,400명이니까 그거에 적당히 감안해서 어떤 TO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양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서 물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법제도가 비양심을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범죄라고 판정하는 것은 그것이 비양심이라는 것을 판정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러저러한 절차들을 설정하고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조사 과정 가운데 보면은 뭐 신도라면 신도인지를 묻는 뭐 여러 가지 입증하는 절차 같은 거를 좀 여러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병역 거부자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지한 신념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들을 만들고 또 세 번째로 뭐 전시에 또 다 빼달라고 하는데 전시 문제는 미래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시 문제는 지금 가정의 상황일 뿐이니까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는 미래에 맡기고 또
뭐 예비군 8년간의 예비군 복무도 면제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체복무자들한테도 예비 대체복무 기간을 8년간 설정하고 예비군 군사훈련 소집하듯이 대체복무 또 와서 해라 하고 8년 기간 내 수시로 또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본 겁니다만은 아까 그 그레고리 팩에 주연했던 그 앵무새 죽이기 같은 편견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기로 박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정책 개발 의무가 당국에게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참 공감하고요. 그 헌재가 이 문제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헌재 결정을 보니까 그 뒤에 올라온 사건들 가운데도 이미 그 어떤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좀 반대로 결정을 내려야 할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결정이 헌재로부터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병무청에서 이런 또는 정책 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편견을 버리고 좀 세계 여러 각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체복무와 관련된 제도 또 그 양심의 진실성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긍정적인 제도를 좀 그 입안하고 아마 연구조사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좀 발표해 주시면 논의가 좀 생산적인 면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마지막 지명 토론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석기 연구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안석기입니다. 뭐 거창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법이론적인 차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찬성과 반대의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 건지 이해 차원에서 짧은 기간 내에 과제가 이제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어떤 법이론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인권 차원에서 어떤 이론의 차원보다는 이런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차원에서 지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이해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 대체복무에 대한 어떤 도입 찬성, 그다음 반대, 그 병역거부권 인정이라는 것을 둘러싼 어떤 찬성과 반대의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이념에 대한 어떤 찬성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인정해 줬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그 일종의 후폭풍인 거죠. 후폭풍 내지는 파급 효과 내지는 그것이 가져올 커다란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의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그것이 인정이 됐을 때 발생하게 될 현실에 대한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건의 어떠한 대립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어떤 그런 대립을 인해서 우리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상당히 어느 한쪽을 찬성하기가 좀 곤란한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과제의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좀 지나치게 좀 단순화시켜서 본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사회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치와 현실 쪽에 어느 쪽에 그렇다면 비중을 두어서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유보적인 입장에서 연구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두 입장 간에 좀 한쪽은 서로 상대방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 같은 제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만의 어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인권적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병역제도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양 측면이 이제 뭐 계란이냐 닭이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양 측면이 다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헌재 판결을 갖다가 인용을 하시는데 인용하는 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례죠. 판례를 갖다가 어떤 거는 찬성하신 입장에서는 찬성하신 입장의 어떤 판례만을 인용을 하시고 반대하신 입장에는 반대하신 입장의 판례만을 인용하는 결국은 양 측면에 다 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같은 경우를 좀 드리고 제 말을 좀 마칠까 합니다. 먼저 그 대체복무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만약 말씀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단순히 어떤 여호와 증인의 어떤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사실은 여호와 증인에 국한된 얘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증인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호와 증인을 넘어선 평화를 주장하시는 분 내지는 더 나아가가지고 징병제로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에 뒤에 숨어서 내지는 같은 어떤 부류로 묶여져가지고서 지금 이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 증인의 개인적인 내지는 한 어떤 종교 집단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좀 통틀어서 대체복무를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제 얘기입니다. 그런 대체복무 입법을 갖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 그렇다고 그런다면 역으로 대체복무 입법을 반대하시는 입장에 한번 그 논리를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군에 그럼 가야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병역 의무라는 것 자체가 그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병역 의무로 주어졌지만은 하나의 시민으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권리로서 내가 한 국가에 소속된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권리로서 그걸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누가 군에 복무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입법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아까 우리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용기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그 입법안이라든지 뭐 대안이라든지 뭐 제주도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대체복무 입법을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국방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한 상태에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OECD 국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우리 병역 사이즈를 좀 줄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런다면 과연 그런 좀 고백성 발언이긴 하지만은 그런 상태가 과연 가능한가?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력 수준과 재정 수준과 국방력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그 수준까지 감히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찬성을 하는 어떤 논리의 정치성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논리의 정치성 입장에서 봤을 때 찬성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입법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논리 자체도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그 병역 관련해 갖고 조사를 해봅니다만은 사실 병역 의무 이행 공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 사건에서도 나왔지만은 문신을 하는 일이라든지 뭐 과거에 수술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사실 다른 나라 예를 들으셔서 대체복무 입법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좀 험악하고 군에 가지 않겠다라는 병역 의무 이행 공표를 가진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인정한 그런 어떤 논리의 주장과 찬성에 대한 어떤 논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대체복무에 관련된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정부 당국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물론 의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고민이 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시기상조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가에 대한 어떤 조건과 도입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고 연구가 돼가지고 좀 토론과 논의가 좀 돼야지 좀 건전한 어떤 향후의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짧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4분이 발제를 하시고 9분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 토론과 발제 중에서는 좀 중복되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그 4분의 발제자와 9분의 토론을 하면서 쟁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냐, 시기상조론, 그 뭐 인권 문제가 여러 가지 기본 가치 문제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연론적에는 뭐 모든 사람이 동조를 합니다만 시기가 적절한 시기냐, 그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 상황에서 검토하고 제도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4분 발제자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제가 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은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어떻게 악용할 것이고 이런 악용 가능성, 악용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발제하신 분들은 모두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받을 때 앞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심의 중에 있는 헌재의 결정이 어느 방향을 할 것인가 우리 예측하는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헌재 방향 어느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4분이 각자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3가지 제가 부탁드린 쟁점입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토론자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국방연구원에 와서 이렇게 좋은 발제와 토론 기회를 갖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국방연구원 박사님 3분이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는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터인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3분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최측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반대, 장시병 거부가 시기상조 또는 뭐 반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우리 병무청에 오신 박 국장님의 기본적 전제는 여기 54페이지에 있는데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라고 전 박사님도 국방연 박사님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민이 먼저지 국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인 것은 전체주의인 거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개인이 있어야 개인이 모여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내 안으로는 밖으로는 외부로도 침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선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기피자가 많다는 여러 스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나라 군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상급자 마음대로고 인권 유린적이고 이런 군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대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군대를 그대로 놔두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지 못하겠다? 대체복무도 안 된다? 이 군대는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한 군대가 유지돼야 된다? 아무런 군대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군대 수도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천자에서 모든 얘기를 하면은 헛단 얘기 진전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외부는 민주화됐습니까? 저는 군대도 상당히 민주화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병역,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그렇게 민주주의 정신이 모자라지 않다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심도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대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주장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요새 그렇게 내무반에서 또는 장교들까지도 사병들을 성폭행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군대에 가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무할 때도 보면 상사의 구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타에 의해서 죽는 거죠. 사회에서 어느 누구가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정어린 시각에서 반성이 있나 이겁니다. 국방부에서. 당신의 병역법 문제와 연결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상조론이라고 하는데, 시기상조론을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안 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갱이라고 그랬고, 내가 재판 가서 변호하다 보면은 당신의 병역관사가 놀래요. 너희들이 종교라도 믿는, 오늘 또 그런 아주 저급한 이야기가 어떤 분들이 얘기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국가가 있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켜주니까 종교라도 믿는 거 아니냐, 또는 밥이라도 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여기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은 전에 2, 3년 전 재판에서는 너 말이야 총 안 들려고 하는데 너희 어머니나 누나가 강간당하면 총 안 들고 할 거냐, 이런 유치한 질문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러 박사님들이 훌륭하게 아직 그 인정은 가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이게 시기상조론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건 그래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시기상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직접 선거를 해야지 무슨 장충체관 선거입니까? 아직 우리나라 민도가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신헌법 고치자고 하면 헌법을 고치자, 대통령 간접 선거로 된 통일주 국민을 뽑는 선거 고치자, 우리나라는 안 된다, 민족적 민주주의다 이랬을 때 그것이 통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볼 때 저는 시기상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대체복무입니다. 작년에 어떤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이 병역 기피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체복무 있었다면 그렇게 병역 기피 안 해도 돼요. 면제 또는 면제, 병역 기피를 의혹으로 보고 병역 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근무하면 그 대체복무로 되면 돼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든가 몸이 붉다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눈이 나빠서 병역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병역 기피 면제 아니라 다 대체복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국민 간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제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국장님의 말씀은 아주 훌륭했는데, 제가 본 반대되는 논문 중에서 아주 훌륭한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에서 49페이지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서 1999년에 0명이 돼 있고 2000년에 2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숫자상의 잘못이 아닌가, 또는 그 당시에는 군사재판에 가서 군 입대하고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병무청 통계는 잡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 말입니다.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44, 80세 쓰셨는데, 이것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는 아주 잘못된 판례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서 우리 국장님이 쓰신 것 중에서 병력 자원의 수급을 고려하고 조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대체복무라는 것이 현행 군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군 복무 제도를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군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우리 전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복무의 도입입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 대체복무가 오면은,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군대는 다 아무도 안 올 거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많이 주장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불신받는 군대라면은 그러한 군대는 당연히 고쳐져야 되고 군대의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군대 요새 신문에 보면, 오늘 신문에 보면은 군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성폭행이나 무리한 인권 유린이 없겠다고 뭐 이런 노력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는 숙소 문제랄지, 인격 문제랄지, 훈련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주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연히 또 우리 국방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진 분들만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 분이 조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우리 임 변호사님 국가와 국가주의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이런 견해가 파시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주의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가 좀 아니, 있습니다.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 53페이지에 쓴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안보를 좀 강조한다 해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제 문맥 따져야 있는 그 구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로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시는데 다시 토론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박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러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시고 견해를 표력해 주면서 시기상조론에 대한 견해, 또 악용 가능성, 막을 수 없는가, 악용을 막을 수 없는가, 또 현재 결정 방향을 좀 예측해서 예측 능력을 청중들이 나중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정운영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수용할 수 없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는 두 가지로 위험한 안보 환경과 또 한 가지는 악용자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악용자에 대한 염려와 관련해서 아마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전에 그 병무청의 능력을 평가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쓴 자료에 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통계와 관련해서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조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에 서론 부분에서 2000년도까지는 군에서 입영 거부로 항명죄로 처벌이 됐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로 다른 어떤 의미 전달이 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01년도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제 현황을 보시면은 396명에서 2000년도까지는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입영해서 항명죄로 처벌이 된 게 많았기 때문에 2001년도 396명에서 2002년도에 81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금년의 통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때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전부가 대부분이 여호와 증인 신도라고 해서 입영을 거부하신 분들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한 배가 증가됐는데 392명에서 812명.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분석이 안 됩니다. 분석이 안 돼서
실제 저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은 병무청에 오셔갖고 자기가 진술서를 쓰고 그대로 저희는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연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정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또는 신념과 관련해서 본인이 의사표명을 했을 때 국가기관이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현역 복무 중인 사람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입이 된다면은 현역 복무 중인 사람한테도 제도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저희가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일부분만 또 대만처럼 어떤 티오를 줘서 운영하는 문제는 실제 이 국가 안보가 다른 거와 달리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휴전 중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정영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 군의 병역 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군에 갔다 온 현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첫째로 두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방연구원에 한 번 더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병역 의무야말로 국민의 의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코멘트를 하고요. 세 번째 그 부산에서 제가 성함을 잘 못 들어서 부산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숙연하게 생각을 했고 저 개인을 지칭한 건 아니고 아마 직무국장 직책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병무청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옛날처럼 뭐 재승사자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된 재판에 우리 실무자를 반드시 참석시키겠습니다. 참석시켜서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비양심이나 이런 좀 양극화시켜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병무청에서 아마 좀 기고를 하거나 개인이 기고를 하거나 아마 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때 아마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게 된 연유는 상당히 많은 현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독자 투고라든지 언론에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으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이라 그럴까 어떤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종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판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이론 상식으로 아무리 판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그 판례가 유효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저희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앞에 전반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로 인해서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정할 거냐 이거는 정부 부처에 몸담고 있는 국장이 얘기하기는 대단히 좀 적절치 않는 얘기가 아니긴 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 중에서 제일 좀 무서운 말이 저승사자란 말이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군대가 옛날에 지옥이었구나. 지옥이 끌고 저승사자에 그래 정했는데 정말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군대 가고 싶은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군대를 만드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 최정민 위원장님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앞서서 그 말씀해주신 분들의 얘기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특정 종교인이라는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 그 앞으로 이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거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2001년도 12월에 오태양 씨라는 불교 신자가 병역 거부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오태양 씨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측면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기총 등의 이제 보수 기독교계의 어떤 반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많이 잦아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또 저희의 어떤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 마련을 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널리 그 보편적인 윤리적, 평화주의적, 인도주의적인 것까지도 그 병역 거부의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는 줄 알았었는데 정창인 박사님, 재향군인의 정창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그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분의 얘기는 50년 동안 검증된 분들이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제 그 홍성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또한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 이런 부분에서 그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면제라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거는 아까도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이 되었듯이 그 현행 군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현행 군 제도 하에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그 불거져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제 제주도 얘기도 해주셨고 어려운 일들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건 그 현역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체복무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 사람들도 너무나 어려운 일,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가기 싫은 곳 그런 곳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간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 복무하는 어떤 역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현역병들이 생각하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그 특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이 그런 역종들이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체복무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지체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오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그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양심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위원회의 문제는 앞서서도 또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그게 그 쉬운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헌재에서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것을 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은 선량한 마음 할 때 그 양심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이러한 마음의 소리 할 때 그 양심수 할 때 양심 그 양심을 차용해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는 양심은 60억 명의 사람이면 60억 개의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어떤 그 기준을 세우고 너는 양심, 너는 비양심 이렇게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합격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그 대체복무위원회 그 법안을 만들 때에도 그 위원회의 성격이 사실은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최대한 신분을 보장하는 법조인 출신으로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다 충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양심의 소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그 위원회가 나름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위원회의 그 문제 제기가 되는 그 방식이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가릴 것이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가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나 어떻게 양심을 판별할 것이냐라는 그 논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대체복무제도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안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군 제도가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고 또 복지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대체복무자와 그리고 그 현역병의 어떤 그 균형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홍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TO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보를 실험해보자 실험의 대상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국방부에서 내신 통계만큼의 TO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어차피 국방부에서 병역 기피자라고 통계 내신 그분들은 그 군사력에 의존하는 안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서 말하자면 실험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이 제도를 유지하든 어차피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국가 안보를 그 중요한 국가 안보를 실험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시기상조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남북 관계라는 것을 예전에 비하면 굉장한 발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서해 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그 보시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저는 어쨌든 지금 시기상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5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생각의 바탕에는 대체복무제도 저희가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용 가능성이 100%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준법조약서를 헌재에서 이제 그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준법조약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헌재에서 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할 수 없게끔 현행병역법이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국방부나 아니면 국방연구원에서 법무부가 하셨던 것처럼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 최정민 위원장님 희망대로 예측대로 된다면 최정민 선생님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에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책 대안까지 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수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주제가 항상 뭐 찬성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는 거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몇 번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특정 종교에서 이게 벗어나 가지고 사회적으로 확산됐다는 게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연구하는 센터를 맡고 있으면서 그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그 수용 자세라든가 그 과거에 당했던 고통들을 상당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여가 주인들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통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연민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되냐 안 하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 대응이나 인권윤리하고는 좀 별개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으면 당연히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 생활 중에서 당하는 어떤 인권 유진이라든가 감정적인 대응은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판결들이 완화되고 그 개선된 것들이 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문제가 좀 별개로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이 찬성하는 측에서 얘기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우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악용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병역제에서도 상당한 보안 장치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비리가 발생을 했어요. 이 제도도 아무런 엄격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또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병신을 만들어까지 가면서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풍조로 봐서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 가치관이 전도되는 게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사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안 됐었어요. 그게 사회 가치관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관이었고 설사 좀 지나간 제도입니다만 방위로 갔다 오면 너 무슨 병으로 군대를 못 가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오히려 권리고 자신감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한 20, 30년 동안에 와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 풍조입니다. 그거는 지금 발제자도 얘기하고 일부 토론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군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군대는 일제 이후로 우리가 건국하고 계속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고 아까 성폭력 같은 거 이런 일부 저걸 해가지고 군대가 아주 몹쓸 동네같이 돼버렸는데 제가 군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라는 조직도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서 사회 흐름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요소도 있지만은 그걸 그 조직의 책임으로 알고 계속 개선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병영 시설 자체가 너무 노화되고 열악해가지고 사실 침대에서 살던 애들이 가가지고 구두장 같은 데서 이렇게 끼어서 잘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당연합니다. 불편하죠. 결국 근데 그 불편하게 만든 거는 군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못 만든 겁니다. 세금을 더 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했으면은 그렇게 되죠. 제가 주로 복지 부분을 많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기 한데 그런 시설을 동시에 바꾸려면 한 7천억 정도가 한 7년 전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1조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조를 과연 늘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건 우리는 국민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군대에도 지금 계속 개혁하고 있지만은 사회의 어떤 풍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범죄도 있고 사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구 어떤 그런 국가라는 것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개인이 어떤 하나의 사회나 단체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합의해서 만든 규범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한은 법을 지켜줘야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50년, 70년 고통 받아오신 그분들의 신념은 저는 존경을 합니다. 존경하지만은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정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이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의가 계속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고요. 헌재 판결은 저는 법 전문가 아니라서 어떻게 판결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지금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먼저 부탁도 드렸고 임종인 변호사님이 좀 시간을 좀 쓰실 동안에 자유토론을 플로아에 계신 분들, 청중으로 계신 분들 하실 분들은 또 별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변호사님.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로 박사님께서 군사 기본 훈련,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경우에 군사 기본 훈련이나 예비군 편성도 거부하는 것이냐
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다른 분 답변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 군사훈련하는 거, 총을 잡고 안 잡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군대를 양심 경우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총을 잡고 연습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 먹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총 하나 연습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평화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양심 병역 거부자들은 그분들의 전체 자기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경우에 있어서 예비군 편성이나 군사 기본 훈련 문제를 다 감안해서 다른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악용자 부분, 아까 우리 곽 박사님하고 저거 비슷한데요. 악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현행법에서도 있다고 보시고, 저도 그 대체복무 생기면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게 다 따르면 이 사회가 그런 애도 없고 그럴 사실 없죠. 그러나 우리가 속담이 적절한 속담이지 않습니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냐. 큰 대세가 어떤 게 우리 전체를 이해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양심, 우리 인간 사회의 발전, 어떤 게 이해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우리 곽 박사님과 저하고는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병역 기피자가 많은 이유는 옛날보다 현재 사람들이 현 젊은이를 더 못한 전도된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속도가, 군대가 개선이 됐지만은 군대가 개선이 된 속도가 우리나라 민주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해서 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많은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군대도 그래서 민주화가 됐죠. 그런데 그 속도가 사회 민주화 속도만큼 군대 민주화 속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 그 부분에서 저하고 우리 박사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도 답변 안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모병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아까 우리 홍성준 비전 21 사장님 말씀하셨죠? 저는 전에는 모병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외국, 저번에 3월 달에도 외국인들하고 토론하고 양식병군 토론한 결과, 책도 좀 보고 생각한 결과, 모병제가 저는 답이 아니고 징병제가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군대 의무를 지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병역 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병제가 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자제분들은 거의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력이 낮고 좀 사회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군대의 사병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군대 수준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 자제들이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특히 중산층이나 상층 분들이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관심, 군대에 대한 통제의식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애가 저는 미국 군대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 저는 뭐 군대 잘 모르지만 많은 책을 보고 하는 얘기가 미국 군대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군대에 관심이, 미국인들은 중산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많은 사람 답을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병으로 가고, 일부는 아니 군대로 가고, 그 다음에 대체복무로 가서 병역 기피는 없애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됩니다. 법은 무조건 존중돼야 된다. 제가 변호사지만은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을 괴롭히는 법, 그것은 법은 누가 만듭니까? 현재 우리 국회가 만들고 있지만 국회가 모두 완전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됐다고 있으면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눈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의사를 잘못 대리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국민이 법 개정을 요구해야지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생각. 마지막으로 헌재 예측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헌재가 87년 생긴 이래에 훌륭한 판결을 많이 남겼지만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중요한 결정을 잘못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게 많아요. 미룬 거. 지금 2년이 됐는데
언제 이현재 증이 된지 가타부터 뭔가 결정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양심적 인정할 수 없다 할지 뭐 있다 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각 국민이 지금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국민이 판단해서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국민의 대리인인 헌법재판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빨리 정확한 논리를 세워서 결정을 하는 게 헌법재판관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자유토론을 두 분 신청하실 거예요. 아까 지정토론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린 분이 한 분 계시고 지명토론 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네 분이 12분을 공평하게 좀 나눠서 써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명토론을 초청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못하고 계신 분한테 일단 발언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범철 선생님, 시간을 좀 다른 분한테 드리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정경문 박사님, 시기상조론과 관련해서 반론 좀. 여러 가지 말씀, 참 좋으신 말씀 많이 듣는데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무라는 것은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납세의 의무,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의미에서 절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까 하는 겁니다. 병력 의무도 의무라고 주어진 이상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고 맹맹해가지고 국민 계병제다라는 이런 말에서 다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임승차, 가급적이면 의무는 무임승차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리가 의무에 관한 하나는 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과연 양심적 병력 거부자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그 경계선상을 지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사회 정의란 게 아시다시피 시간과 돈을 따져보면 시간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형과 벌금형을 할 때 벌금형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체형을 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70생이라는 이 인간 누구한테나 공통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이 시간이란 제약은 누구한테도 공통적이. 이걸 가지고 이 장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질에 따라서 규정하는 게 사회 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점점 이것이 금전행으로 바뀌면서 사회 정의적 문제에 사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쭉 토론을 들으면서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양심적인 병력 거부자만이 어떤 감으로서 병력적 정신적인 양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군에 가는 사람 다 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더 나아가서 양심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자유. 이 사상의 자유가 24시간 군에서 억압당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으로 24시간 그게 종속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상은 없는 거예요. 군에서 소위 규격화된 그런 사상만 그 사람이 병력 기간 동안에 24개월 동안에 고정되어 있다가 나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가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할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한 7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합쳐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께서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제가 못 쓰면 된다고 하죠. 군이 가고 싶은 군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가고 난 뒤 양심적 병력 거부를 논의해야 됩니다. 군이 가고 싶지 않은 군대가 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논리적 모순인데, 따라서 시기가 언제냐? 첫째, 군이 가고 싶은 그런 군대가 된 뒤이다. 두 번째, 의무 내지 징병제 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다. 세 번째,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병력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대폭 축소했을 경우다. 네 번째, 가임 여성이 지금 한 여성이 1.17명을 낳는다고 그러죠. 이것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병력 자원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1.7명을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7명 정도까지도 출산이 가능할 때다. 다섯 번째, 군에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적 병력 의무 거부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그래 그거 참 타당한 일이다 라고 인정할 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체복무제도가 오히려 문이 열린다든지 또는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혹시 그 문이 열릴 경우에 우리 사회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는 가기 싫은 데입니다. 의무는 하기 싫은 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혹시 최근에 이 단체적 활동 행동을 많이 하는데 혹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런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을 때 아마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 요소가 종합된 어떤 그런 상태 그때야 시기가 도달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그 정책이라는 것은 그 형평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논리인데 행정부는 다 일반적으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따지고 정책을 집행합니다만은 현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면에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더 충족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 충분적으로 충족돼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재관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직무국장님께서 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도표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양심적 병력거부자 현황 1999년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항명죄로 다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병무청에서 과거에 100% 입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강제로 입영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들이 입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간으로 재판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396명, 2001년에는 396명인데 이것은 민간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의 숫자고 그 해에도 상당수가 항명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 숫자가 좀 적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거의 다가 항명죄가 아니고 민간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았고 또 3년에서 1년 반으로 많이 그 형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그 기회에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와서는 많이 보속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또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도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시기상조라든지 기타 악용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곽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곽 박사님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60년 이상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총칼을 들지 않고 그들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나 또 독재 히틀러 치하에 있으나 중공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이렇게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해 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만일에 더 지연이 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피해 의식을 갖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에 특히 임종인 변호사께서 그리고 최정민 위원장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모임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일 선생님 통계 문제 처리됐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시죠. 예.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말씀이 되신 것 같고, 저는 3페이지에 보면은 이 형량의 변화나 이런 사회적 변화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92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아시기로 94년에 군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이 2년에서 3년으로 올라갔고요. 실제로 선고도 3년씩 이루어졌거든요. 94년 이후에. 근데 그 도표를 보시면은 94년, 95년, 96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뭐 증인들 신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으로 형이 늘었다고 해서 줄었거나, 또는 형이 3년에서 1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또 늘거나, 사실 그런 추세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신념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 좀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변론하신 우리 임 변호사님이 짧게 한 번 더 코멘트를 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여호와 증인 선생님께서 뭐 저나 최종민 우리 위원장이 와서 얘기해줘서 상당히 고맙다고 물론 고맙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선생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증인이 50년 동안 병역 거부를 해서 인정이 될 듯,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될 듯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피해를 봤다, 그 점이 서운하다, 그 점에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방청객 여호와 증인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병역 거부 문제와 다르니까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증인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갖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여호와 증인 신자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는 매우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가 우리 사회 어느 누구한테도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만 계속 했으면 아마 입법화가 될 것인데, 마치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대체복무의 문제가 단순히 88,000명 여호와 증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500만 전체의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많은 국민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문제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아마 두 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49페이지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 전재관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2000년도 11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모 씨가 여호와 증인 신도인데, 이분이 소위 입영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그전에는 입영해서 항명죄로 했는데 2000년도 11월 14일부터 입영 거부를 거부해왔고 병역법 88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1999년도가 0이고 2000년도가 11월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연말이 끝나서 2명밖에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001년도에 396명에서 2002년도 812명으로 거의 배가 증가했는데, 우리 전 선생님께서는 아마 2001년도 396명 외에 그 갭이 한 400명 나는 게 항명죄로 처벌받은 걸 거다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이후에는 항명죄로 아마 처벌되신 분들이 그렇게 통계가 많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갭을 저희도 조금 규명을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규명이 되면은 제가 혹시 연락이 되는 길이 있으면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이제 30초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800명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는 건데, 정확한 공식 집계는 아닌데, 저는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고 사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면서 혹시라도 뭔가 이제 밝은 어떤 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의 연도에 들어갈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 걔들이 이제 연기를 계속 시켜놓고 있다가 1년을 기다려봤는데 이제 뭐 병무청에서는 또 적극적인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그 별 이렇게 대체 복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백인 토론 등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상당히 지금 그 여론의 어떤 공로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 병무청의 2003년 업무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라고. 그래서 청장님부터 이제 이렇게 전국 순방하시면서 공감대 형성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럼 빨리 이제 졸업하고 사회 복귀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무산될 것 같으니 그러면은 입원을 내고 어차피 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6월까지는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정말 이 절박한 것. 오늘 주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양심적으로 봐달라는 거고 이미 사법적으로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합헌이 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실정법에 따라서 또 저희들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병무청에서 이런 여론 수렴 과정도 좀 이렇게 수렴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 로드맵 정도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걸 좀 한번 보듬어 주겠다 하는 그런 좀 자세가 있으면 저희는 그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4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좀 편견 없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겠죠. 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입니다. NGO 포럼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북한 전문가지만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쭉 들으면서 학습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시기 상조론과 시기 성숙론이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병역 의무의 형평성, 개병제도의 기준에서 국가의 의무, 안보를 좀 강조한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한 분도 계신데 그분들의 견해차도 서로가 좀 시간을 갖고 리스펙트하는 입장에서 존경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유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정말 형벌을 받았거나 또 형벌을 받았 또 자녀분이 그런 심각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긴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다른 견해 정말 저분의 견해들하면 나는 감옥 가야 되고 내 자식도 군에 가야 되는 감방에 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주제 토론에도 미동 떠지 않고 평화스럽게 듣고 서로 마이크 잡고 토론하고 갱론을 안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 부산서 이까지 와서 토론해 주신 분 정말 제가 여기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장시간 토론 고맙습니다. 우리 국방포럼은 정말 많은 또 장애도 있습니다. 이 예민한 주제를 왜 다루냐는 내부 논란도 있고 외부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예민하고 또 어려운 주제일수록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제가 2년, 3년 전 저도 신념입니다. 그냥 신념을 갖고 이 포럼을 만들어서 10번째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방청해 주셔서 좀 더 국방포럼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